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2번의 아침을 혼자 맞이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베개를 베던 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그 사람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남편의 낡은 구두, 거실 소파 팔걸이에 걸쳐진 독서용 안경, 화장실 세면대 위 그가 쓰던 면도기,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치우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치워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요. 특히 옷장이 그렇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그의 냄새가 확 밀려옵니다. 세제 냄새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닌 그 사람만의 특유한 냄새. 50년을 함께 살면서 몸에 밴 그 사람의 채취. 어떤 날은 그 냄새가 너무 그리워서 한참 동안 옷장 앞에 서서 남편의 낡은 카디건을 꺼내 얼굴에 묻고 울기도 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은 벌써 3번이나 전화로 재촉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짐 좀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정리해야겠다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오면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의 물건을 하나씩 치운다는 것은 그와 함께한 세월을 하나씩 지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오늘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캐주얼 셔츠, 낡은 스웨터들 하나씩 꺼내 옆에 놓았어요.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각각의 옷에 얽힌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회색 정장은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넥타이를 고쳐 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낡은 면 셔츠는 우리가 함께 여행 갔을 때 사온 것. 제주도였나 속초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날의 바닷바람과 남편의 웃음소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옷들을 거의 다 꺼내고 이제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서랍들을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과 속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남편은 의외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서랍 좀 정리해라고 잔소리했던 기억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늘 자기 물건을 깔끔하게 정돈해 두곤 했습니다. 양말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서랍 바닥 깊은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약 봉지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심장약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꺼내보니 봉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샛노랗게 바랜 봉투.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봉투였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어요. 봉투를 들어 올리자 쿰쿰하고 묵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 습기와 시간이 뒤섞인 세월의 냄새였죠. 마치 오래된 고서점이나 시골 창고에서 맡을 법한 그런 냄새. 이상했어요. 남편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50년 동안
그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받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이면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 옛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 남편이 왜 이런 낡은 편지를 옷장 깊숙한 곳에, 그것도 양말 더미 밑에 숨겨두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남편을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가 평생 간직했던 이 봉투 속에는 내가 모르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역시 누렇게 바랜 종이.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필체였어요. 또박또박하면서도 어딘가 절절한 감정이 담긴 글씨체. 나는 천천히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널 놓친 게 평생 한이야. 영숙.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송곳으로 콕 찌르는 듯한 통증. 손에 쥔 편지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숙. 그 이름을 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취기가 많이 올라 있었죠. 나는 그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가 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죠. 영수가, 미안해.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이었기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숙이 누구지? 하지만 젊은 아내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건지 나는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볼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영숙이라는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누구야?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도 희미해졌고요.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나와 만나기 전 어쩌면 청춘 시절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루지 못한 사랑. 평생 한이야. 그 문장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안. 그 무거운 단어들이 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남편은 이 여자를 평생 잊지 못했던 거예요. 나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여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처음엔 배신감이었지만 곧 다른 감정으로 변했어요. 슬픔, 깊고 먹먹한 슬픔, 남편을 향한 원망보다는 그가 평생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어요. 여자의 필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글씨를 쓸 때 영숙이라는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애절한 심정으로
이 한 줄을 썼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남편과 영숙은 왜 헤어졌을까? 집안의 반대였을까? 아니면 가난 때문이었을까? 둘은 그 후로도 만난 적이 있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그녀를 찾아간 적은 없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가끔 친구들과 어울릴 뿐이었어요. 바람을 피울 만한 틈도 그럴 만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는지도 몰라요. 남편은 평생 이 짝사랑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았던 겁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 회한을 혼자 사귀며 그러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과묵했던 그 사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남편,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고 슬플 때도 티를 내지 않았던 사람. 나는 그런 남편이 때론 답답했어요. 당신 속마음 좀 얘기해봐요. 무슨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렇게 투덜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비밀을, 이런 한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나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던 것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내에게 옛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것도 평생 잊지 못한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았을 테니까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을 향한 원망도 영숙이라는 여자를 향한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세 사람 모두가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 살았고 영숙이라는 여자는 평생 한으로 남은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테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 곁에서 50년을 보냈으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씩 상처받고 조금씩 외로웠던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 사람, 당신의 그 깊은 외로움까지는 내가 안아주지 못했네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을 몰랐습니다. 아니, 느끼고도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내가 그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자책이 더 컸습니다. 내가 더 다정했다면, 내가 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다면, 어쩌면 남편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고 생은 계속되는데 나는 지금 이 낡은 편지 한 장 때문에 멈춰 서 있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편지를 그냥 태워버릴까? 아니면 간직할까?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남편이 평생 품고 살았던 이 한을, 이 미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남편을 원망하며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와서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외로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남편의 옛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이건 우리 세대가 짊어진 시대의 슬픔이기도 하다는 걸요. 19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가난, 집안, 체면, 그런 것들이 사랑보다 우선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해 평생을 살았을까요? 남편과 영숙도 그런 시대의 희생자였을 거예요.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그림자를 똑바로 봐야겠다고. 남편의 한을, 영숙이라는 여자의 슬픔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시대의 아픔을, 그래야만 내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래되어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영숙이라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봄날의 햇살이 편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 여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70평생을 살아온 지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평화를 찾는 일뿐입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편지의 그 한 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널 놓친 게 평생 한이야. 글자 하나하나가 형광등처럼 빛나며 나를 괴롭혔죠. 새벽 2시, 3시, 시계 초침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댔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영숙이가 누구예요? 왜 그 편지를 평생 간직했어요? 나한테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대답을 들을 수 없죠. 그게 더 답답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물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의문을 그냥 묻어둘 수도 없고, 마음이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이틀째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잠들었다가도 자정쯤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는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내가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그는 계속 걸어갔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게 영숙이라는 것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머리맡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편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거실 서랍에 넣어둔 그 샛노란 봉투.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죠. 희미한 새벽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평생 한이야. 그 단어가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넌 몰랐지? 내 남편이 평생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걸. 넌 그저 대체품이었을 뿐이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고, 새 아이를 낳았고, 손주들도 보았어요.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독처럼 퍼지는 의심. 혹시 내가 모르는 시간에 남편이 그 여자를 찾아간 건 아닐까? 출장이라고 했던 그 많은 날들.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주말들. 혹시 그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티가 나던 그 사람. 만약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정말 남편을 다 알고 있었을까?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한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죠. 배우자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젊은 시절, 결혼 전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그게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떠오르는 추억일 뿐이었죠. 그렇다면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영숙이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그저 아련한 추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평생의 한이었을까요?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평생 한.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무게였을 테니까요. 사흘째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이 계속되자 몸이 축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입맛도 없었죠. 밥을 해놔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어요. 머리맡에는 소화제며 수면제며 약봉지들이 쌓여갔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둘러댔죠.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첫사랑 편지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흘째 되던 날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정희가 바로 알아챘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 나는 정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편지를 발견한 것부터 며칠 밤을 뒤척인 것까지 정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희가 물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여자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 뭘 알게 될지, 뭘 마주하게 될지.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근데 말이야. 우리 나이에 질투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긴 하지? 맞아요. 우리 나이가 70인데 지금 와서 첫사랑 어쩌고 하는 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투가 아니야. 그냥 이해하고 싶어. 남편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정희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나이가 되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야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니어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젊을 때처럼 감정에 휘둘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사치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남편을 원망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을 것인가? 답은 명확했어요. 나는 후자를 택하고 싶었습니다. 정희야, 나 그 여자를 찾아가 볼까 봐.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말하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야 해. 영숙이라는 여자를 만나봐야 해. 그래야 이 의문이 풀릴 것 같았어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혼자 갈 거야? 내가 같이 갈까?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했어요. 아니,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 같아. 고마워, 정희야. 이야기 들어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 봉투 뒷면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 어느 작은 마을. 지도를 펼쳐서 찾아봤어요.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편지가 언제 쓰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십 년 전일 수도 있어요. 영숙이라는 여자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요? 불안했지만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녀가 그곳에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그래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여벌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샛노란 봉투. 조심스럽게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헬쑥해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70평생을 살아온 여자가 남편 죽고 나서 그의 첫사랑을 찾아 떠나다니. 웃긴 일이에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남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회한이라는 짐,
우리 세대가 평생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내려놓기 위한 여정.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푹 쉬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외출 준비를 마쳤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잠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나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의 한을 풀어주러 갑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짐을 내려놓으려고요.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가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벚꽃 봉우리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흐르는데 사람의 삶은 참 복잡하고 얽혀 있네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모퉁이 슈퍼마켓에서 남편과 함께 장을 보던 기억, 저 공원 벤치에서 손주들과 놀던 추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두어 시간을 달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작은 버스로 갈아탔어요.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풍경은 낯설어졌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가는 길. 논밭이 보이고 산들이 연이어 나타났죠.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 젊은 남자 한 명. 그리고 나. 할머니는 졸고 계셨고 젊은 남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영숙 씨,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했나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았나요? 결혼은 했나요? 행복했나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면 어쩌죠? 만약 그녀가 나를 보고 화를 낸다면, 당신이 내 남자를 빼앗았어.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편지의 어조로 봐서는 그녀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을 품고 산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 한, 그건 원망이 아니라 아쉬움이에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깊은 회한.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한 명은 그를 평생 그리워했고, 한 명은 그와 평생을 함께 살았죠. 어느 쪽이 더 행복했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을 올라가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갔어요.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도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마침내 버스가 작은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여기서 내리셔야 합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집들과 좁은 골목길,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봉투에 적힌 주소를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마을은 너무 작아서 번지수가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 슈퍼마켓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동네에 영숙 씨라는 분 아세요?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영숙이요? 어느 영숙인데요? 아, 맞아요. 흔한 이름이죠. 나는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주소에 사시는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그 영숙이요. 요양원에 계세요. 저기 산 넘어가면 있어요. 요양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요양원에 있다는 거군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혹시 그분이 편찮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가족이 없어서 안 됐죠. 가족이 없다. 혼자라는 뜻이군요.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혼했어도 자식이 없거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양원 가는 길을 물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작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곧 영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침내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해 보이는 2층 건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남편의 과거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의 진실과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요양원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아래 깔린 희미한 밥 냄새, 묵은 빨래 냄새. 어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보냈던 요양원과 똑같은 냄새였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영숙 씨를 찾아왔는데요. 면회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시죠? 203호에 계세요. 그런데 치매가 좀 있으셔서 혹시 가족분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의 첫사랑을 찾아온 아내라고 할 수도 없고 먼 친척입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간호사는 의심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2층 복도 끝에서 오른쪽이에요. 할머니 면회객이 거의 없으셔서 반가워하실 거예요. 면회객이 없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여자는 홀로 늙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에서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어요. 양쪽에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도 들렸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201호, 202호, 그리고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 나 지금 뭘 하는 거지? 이 문을 열면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했어요. 여전히 조용했죠.
혹시 방에 안 계신 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 창문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작은 체구의 노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림처럼 고요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선이 남아 있었어요. 높은 광대뼈, 부드러운 턱선. 젊은 시절에는 분명 미인이었을 겁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옛날의 아름다움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멍한 눈빛, 초점이 흐릿하고 어딘가 텅 빈 듯한 눈. 그 눈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를 보는 건지 그냥 허공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구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맑았어요. 하지만 질문에는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궁금증, 어린아이 같은 톤이었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이제야 오셨어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제야 오셨다고? 나를 기다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건가요? 저기요, 영숙 씨.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앉으세요. 영숙이 옆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같았죠. 나는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영숙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그냥 맡겼죠. 말랐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걸까요? 치매 때문에 착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영숙의 미소가 조금 사그라졌어요. 네.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순간 영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흐렸던 눈빛에 갑자기 초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내 손을 놓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내, 아내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 아니야. 영숙 씨,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으세요? 영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후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이, 나 아직도 사랑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직도 사랑한다. 70평생을 살아온 이 여자가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린 이 여자가 그래도 그 사랑만큼은 기억하고 있다니. 미움이 올라와야 했는지도 몰라요. 질투가 치밀어 올라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올라온 건 깊은 측은함이었어요. 이 여자가 불쌍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사람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평생. 영숙이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나는 가방에서 그 샛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신이 쓴 편지예요. 남편이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어요.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물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이걸 쓸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녀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땐 아직 젊었어요. 23이었나, 4이었나.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헤어지셨어요? 물어도 될지 망설였지만 결국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집안이 반대했어요. 우린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이네 집은 좀 나은 편이었고 그이 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거지 같은 집안 딸이라고.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60년, 70년대의 이야기. 그때는 개인의 사랑보다 집안의 체면이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가난은 죄였고 신분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부모님이 억지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 일을 다른 마을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죠.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운명을, 가난을. 그럼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몇 년 후에 그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도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
그저 제 팔자를 원망했죠.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이와 같은 세상에 살 수 없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몇 년 후에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그 사람도 불행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했지만. 자녀는 있으셨어요? 없어요.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혼자 살다가 치매가 오기 시작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한평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정리되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마지못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고 결국 홀로 늙어버린 인생. 영숙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의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꿈. 그이와 함께 들판을 걷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깨어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눈물이 났어요.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자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랑보다 가난이 무서웠던 시대, 마음보다 집안이 중요했던 시대, 그 시대의 희생자들. 영숙 씨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의 평생 한이었어요. 당신을 놓친 게. 영숙이 놀란 듯 나를 봤어요. 정말 그랬나요? 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당신을 놓친 게 평생 한이라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신과 헤어진 게 평생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이도 저처럼 평생 아파했다는 건가요? 그랬을 거예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사셨을 거예요.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어요. 두 늙은 여자가 작은 요양원 방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남자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따사로운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산에는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계절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의 청춘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신,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나를 봤어요. 저를 미워하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 남편이 평생 괴로워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 시대의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당신도 남편도 나도. 영숙의 눈빛에 희미하게 평온함이 비쳤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맑아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세월이 만들어 놓은 이 슬픈 이야기를 함께 견디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의 햇빛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만 흐르고 있었죠. 영숙도 나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마르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전기포트로 걸어갔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일 텐데 왠지 더 늙어 보였어요. 아마도 혼자서 감당해온 세월의 무게 때문이겠죠. 제가 할게요. 나는 얼른 일어나 그녀를 도왔습니다. 영숙이 미안한 듯 웃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뭐든 느려졌어요. 함께 차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찻잔 2개에 보리차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죠. 영숙은 창가 의자에, 나는 침대 모서리에.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산 너머가 제가 태어난 마을이에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들 도시로 떠나고 빈집만 남았죠. 그녀의 목소리에 향수가 묻어났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물장구 치던 개울. 다 없어졌겠죠.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고향은 다 그렇죠.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풍경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영숙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란 마을도 이제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이와 처음 만난 게 그 마을이었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터에서였어요. 제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채소를 팔고 있었는데 그이가 지나가다가 봤나 봐요. 한참을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영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엔 무섭기도 했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나 싶어서.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때 그이가 저한테 반했다는 걸. 그녀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이었나? 정말 어렸죠. 그 후로 자주 만나셨어요? 네. 그이가 장날마다 나왔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더니 한참 뒤에 용기 내서 말을 걸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하면서. 근데 값도 안 깎고 그냥 다 사가는 거예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나중엔 채소 팔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나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시장 구경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한 소녀를 보러 가던 청년. 수줍게 말을 걸고 필요하지도 않은 채소를 사가던 그 사람. 내가 알던 과묵한 남편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두 분은 얼마나 만나셨어요? 1년쯤요. 근데 그것도 몰래 만난 거였어요. 부모님이 알면 안 되니까. 그이네 집안도 마찬가지였고.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네, 결국 들켰어요. 누가 봤나 봐요. 그이네 부모님이 아시고 난리가 났죠.
그이를 다른 마을로 보내버리고 저한테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영숙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매달렸어요. 그이네 집 앞에서. 그랬더니 그이 아버지가 저를 밀쳤어요.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그렇게 욕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욕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19, 20살의 어린 소녀가 견디기엔 너무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 후로 그 일을 못 봤어요. 몇 달 동안 기다렸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근데 안 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영숙이 나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둘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서. 영숙이 놀란 듯 나를 봤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급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이도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희생자였어요. 그 시대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희생자들이었어요. 사랑보다 신분이 중요했던 시대, 마음보다 집안이 우선이었던 시대,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죠. 영숙 씨,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영숙이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냈더니 나도 그랬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영숙을 만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눈물을 보고 나니 모든 감정이 녹아내렸어요. 남은 건 연민과 이해뿐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게 죄가 될 순 없죠.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일을 50년 동안 곁에서 지켜주신 분이잖아요. 제가 못한 걸 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한 명은 평생 그리워만 했고, 한 명은 평생 함께 살았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마 둘 다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아파했을 테니까요. 영숙 씨,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놓아주세요. 그 사람 편히 쉬게 해줘요. 영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놓아주라고요? 네. 그 사람도 평생 괴로웠을 거예요. 당신을 잊을 수 없어서.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제는 쉬어야 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놓아줘야 해요. 당신도 나도. 영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산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놓아주는 게 뭐예요?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거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 기억하되, 얽매이지 않는 거.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해질 수 있어요. 남은 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고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전 평생 그 일을 붙잡고 있었어요. 보내주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더 힘들었나 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배신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표시였어요. 이제 함께 놓아줘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한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떻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봐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라고. 우리도 이제 당신을 놓아줄게요라고.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평생 안고 산 그 한, 나는 이해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영숙 씨도 만났어요. 그분도 당신을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이 짐을 내려놓을게요. 당신은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후련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 짊어진 배낭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영숙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와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세월의 무게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영숙이 놀란 듯 나를 봤어요. 정말요? 다시 와주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여자들, 같은 슬픔을 나눈 사람들, 우린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예요.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꼭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어요. 여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당신이 와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야 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버스 시간이 있어서. 영숙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영숙은 다시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는 뒷모습, 외롭지만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영숙 씨, 내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그이도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어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어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는 영숙. 노을빛 속에서 그녀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나는 남편의 첫사랑을 만났어요. 질투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낸 여자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영숙을 용서함으로써 나는 남편도 용서했고 나 자신도 용서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앞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이제 막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 별 몇 개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넓어 보였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 느낌이 뭘까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저 고요한 평화.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온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텅 빈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고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2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방이었겠죠. 저 작은 불빛 안에서 그녀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버스는 어두운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씩 농가의 불빛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곱씹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을 만난다는 것,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일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영숙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녀를 미워할 줄 알았습니다. 내 남편의 마음을 평생 빼앗아간 여자, 그를 괴롭게 만든 사람.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녀는 미워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불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평생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결국 홀로 늙어버렸으니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영숙을 잊지 못하면서도 나와 가정을 꾸리며 살았던 그 사람. 평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안고 살았겠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전 같았으면 배신감에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저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니, 어쩌면 누구도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잃어버린 첫사랑의 자리는 영원히 빈 채로 남는 법이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때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미소를 다시 보니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나는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여보,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이제야 당신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는지, 왜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는지, 왜 술을 마시면 말이 없어졌는지, 그 모든 게 영숙 씨 때문이었죠.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첫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죠. 고마워요, 여보. 계속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5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좋은 아버지였고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영숙 씨를 잊지 못했어도 당신은 최선을 다해 우리 가족을 지켜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충분했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새 작은 읍내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니 폐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겠죠.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나요?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다녀왔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 이 나이에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서 이제 만날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이 나이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죠. 남편도 그렇게 떠났고 얼마 전에는 오랜 친구도 세상을 떠났어요. 남은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제 친구도 요양원에 있어요.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치매가 좀 있어서요. 그래도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좋았어요.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모든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모든 작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죠.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겠죠. 사람도 시간도 만남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랐어요.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반겼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거실 벽에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영숙 씨를 만나고 왔어요. 그분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당신을 놓아주기로 했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더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정말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며칠 동안 괴로웠던 게 거짓말처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용서했어요. 영숙을, 남편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아가야 할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만약 내가 영숙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 원망과 질투를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만약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한 50년의 추억이 모두 배신으로 얼룩졌을 거고요. 하지만 나는 선택했습니다. 용서를, 이해를, 그리고 놓아줌을.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첫사랑도,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한도,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 부부의 진정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깊은 이해와 평화라는 유산.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았어요.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개나리 냄새가 났습니다. 아, 봄이구나.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남편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꽃 한 다발을 사서 버스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남편이 묻힌 곳은 언덕 위였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주변의 봄 풍경을 감상했어요.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산소 앞에 섰습니다. 무덤 주변에 잡초가 좀 자라 있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뽑아내고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어제 영숙 씨를 만나고 왔어요. 당신이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분. 치매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맑아지시더라고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나 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분도 힘들게 사셨어요. 당신만큼 어쩌면 당신보다 더 평생 혼자 그리워하며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함께였잖아요. 50년 동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당신 평생 외로웠죠?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저 사랑했을 뿐이잖아요. 무덤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영숙 씨도 나도 모두 당신을 놓아줬어요.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고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사랑했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웠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묵직했던 어깨가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아가야 할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는데 문득 웃음이 났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이 진리를 깨달았다니. 하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을 지나다가 벚꽃가지를 샀습니다. 하얀 벚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어요. 집에 와서 큰 화병에 꽂아 거실에 두었습니다. 창가에 놓으니 햇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어요.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영숙을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요양원 앞에 벚나무가 있었는데 만개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그 벚꽃을 함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영숙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안부 편지였어요. 잘 지내시죠?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영숙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치매 때문에 편지를 쓰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과일이나 간식을 조금씩 챙겨갔어요. 영숙은 내가 갈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가끔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가끔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해 봄 나는 영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양원 앞 벚나무가 만개해 있었어요. 하얗고 고운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숙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하얀 꽃잎이 우리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죠? 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평화롭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이것이 진정한 평화구나. 세월의 응어리를 풀고 한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한 우리.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춤을 췄습니다. 마치 세월의 아픔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은 건 맑고 깨끗한 평화뿐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마지막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나는 이제 남편과 영숙 씨 모두를 온전히 놓아주고 나만의 남은 삶을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70평생을 살아와서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입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 소유가 아니라 이해, 원망이 아니라 용서. 그것이 우리 세대가 마지막에 배우는 사랑의 진리였습니다.